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남성입니다. 제가 정말 어디 가서 하지도 못했던 할 수도 없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 정도의 나이면 어느 정도는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웬만한 일들을 다 겪어보았거든요. 제 좌우명이 젊어서 고생하면 나중이 편하다입니다. 저는 정말 온갖 일들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여유롭고 이제 노년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어렵게 컸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두고 도망가셔서 생사도 몰랐고 아버지의 손에 커야만 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육아든 가사든 뭐든 다 서투르셨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기라도 했냐? 물으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와 아버지는 입에 겨우겨우 풀칠할 정도의 가정형편에서 삶을 살아갔어요. 솔직히 행복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지만 항상 부족했죠.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정도가 되고 나자 신문을 배달하기도 하고 치킨을 배달하기도 하면서 자금을 모았죠. 그렇게 해서 작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업하기로 한 형님한테 사기도 당해봤고 사업이 망해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실패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일어서기만을 반복했어요.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기도 했지만 저는 제가 성공을 손에 쥘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마침내 30대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처음은 5명이서 시작했던 제 사업이 이제 어느덧 20명의 직원을 부릴 정도로 크기가 커졌습니다. 한 달의 수입이 몇 천은 물론 억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업이 한창 자리 잡는 데까지는 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더 걸렸어요. 40을 넘기고 나서야 제 사업체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젊어서 했던 고생이 너무 많았던 터라 이 나이가 되도록 연애 한 번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에 제가 신부를 하나 데려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죠. 이제 성공했으니 여자만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매일을 잔소리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정도 나이가 차니까 이제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어린 사람이었어요. 저에 비해 말이죠. 저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아내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얼굴도 작았고 하얀 피부에 나긋나긋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제가 순진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홀라당 넘어갔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서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10살이나 많다 보니까 결혼이 급한 입장은 저였거든요. 상견례까지 하는 시간이 1년이나 걸려서 그렇지 여자친구네 쪽 집안에서도 제가 나이가 많다는 점만 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던 것인지 상견례 이후부터는 결혼 준비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저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초호화로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모두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아내와의 결혼을 조금 반대하셨어요. 아내는 모은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나이가 저만큼 먹을 정도로 모아둔 돈이 겨우 몇천 푼인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며 반대하셨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허락을 하심과 동시에 조건을 다셨습니다. 혼인신고는 2년 정도만 더 살아보고 하기로 말이죠. 저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를 하고 아내와 충분한 상의를 걸친 뒤 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 후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저였기에 저는 아내가 돈이 많든 적든 딱히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결혼 후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기로 했고 경제적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업주부가 된 이후 집안일에 점점 손도 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과 그 위를 날아다니는 초파리들. 제가 잔소리를 조금이라도 하려는 자세만 취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려서 오히려 제게 다다다다 쏘아붙이는데 점점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집안일이 힘드니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사치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달 받아가는 생활비는 처음엔 200만 원 정도였다가 어느새 보니 500만 원으로 올랐더군요. 생활비를 제외하고 다른 카드에서도 카드값으로 한 달에 몇백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기 바빴죠. 그렇게 1년 정도 넘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제게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데 과연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일까 하는 의문 말이죠. 제가 아닌 제가 가진 재산을 사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내는 점차 가정에 소홀해졌고 저와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피하기 일쑤였어요. 점차 부부로서의 모습은 갖추기가 너무 힘들어지더군요. 저는 나이가 있었던 만큼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0살이나 아내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낳아도 제가 할아버지의 나이일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하늘을 볼 수 없으니 저는 갈수록 부부 생활에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과하게 요구하는 생활비부터 쓸데없이 사치스럽기까지. 그런데 사치하는 것에 비해 아내의 옷장은 검소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잠든 날 밤 저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가진 오피스텔을 멋대로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였고 다달이 갈수록 자꾸 높아지는 생활비가 의아했는데 그 돈도 뒤로 다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치품들을 사와 다시 되파는 식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은 약 4억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내의 카카오톡을 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가장 위에 떠 있었던 카카오톡 채팅방은 어떤 남자와의 채팅방이었죠. 당연히 제가 휴대폰을 몰래 뒤져본 그날 당시에도 돈을 빼돌렸더군요. 서로를 여보와 자기로 부르고 있는 그들 중 남자 쪽에서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은 정말 덜 떨어지는 놈 아니야? 자기가 돈 빼돌려서 나한테 해준 것들이 얼만데 그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채? 진짜 웃겨. 돈이 많으면 다 저렇게 돈에 대해 감각이 둔해지나 봐. 그건 좀 부럽긴 하네. 라는 말에 아내가 그러게 말야. 진짜 덜 떨어진 건 아닌가 몰라. 아무튼 조만간 이혼하자고 이야기 꺼낼 거야. 그리고 위자료나 좀 요구해보려고. 어차피 우리 남편 내 말엔 껌뻑 죽어서 위자료 달라 그럼 또 멍청이처럼 부르는 대로 갖다 바칠걸? 이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남편인 제 욕을 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 미칠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하면 정말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입 밖으로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의 차량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저장된 칩을 꺼내 그 속에 든 것들을 확인했죠. 그걸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의 대화방은 솔직히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블랙박스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하루는 아내가 그 상간남에게 명품을 선물해 주더군요. 상간남은 그 명품 선물에 뛸 듯이 기뻐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명품이 다른 브랜드보다 꽤나 값이 조금 나가기로 유명한 브랜드였기에 자기 딴에 걱정이 조금 되었나 봅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걱정 마. 바빠서 자기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대신 우리 귀여운 자기가 예쁘게 써줘야 해. 내가 이거 고른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아? 하더군요. 상간남은 그래도 이거 남편이 알면 범죄 아니야? 자기 이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라고 물었어요. 아내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괜찮아. 원래 부부 사이가 친족상 도래에 해당하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처벌 못해. 으이구, 우리 자긴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 정말. 아유 귀여워. 라고 했더라고요. 상간남은 그 말에 와, 우리 자기 똑똑한 것 봐.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제 재산을 빼돌리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든 둘 중 하나만 해도 제게는 엄청난 충격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저지른 데다 그것도 모자라서 법까지 알아본 상태로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더욱 화가 났던 사실은 블랙박스 사이의 대화를 미루어 짐작했을 때 상간남은 제 아내가 유부녀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회사하고 나발이고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내놓아진 상태였고 언제 거래가 될지를 몰랐기에 그것부터 먼저 막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리고 아내의 외도 문제와 제 재산을 얼만큼 빼돌렸는지도 알아야 했고 빼돌려서 그 상간남에게 얼마나 퍼다 주었는지도 알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혀를 끌끌 차며 정말 너무하시네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을 아내라고 믿고 의지했다니.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저였던 사실을 먼저 입증하고 거래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아내에게도 전해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제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데 그 모습이 참 역겹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본인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고 제게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사과라도 하겠지 싶었어요. 그럼 저는 조용히 끝내려는 마음이 그때까진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라는 제 말에 아내는 오히려 오리발을 내밀며 무슨 할 말? 이라고 하며 딱 잡아 떼더군요. 저는 내 오피스텔 말이야. 당신한테도 분명 연락이 갔을 거라고 하던데 아니야? 라고 하니 아내는 아 그거? 미안해. 아니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떡해. 당신은 날 사랑하긴 해? 고작 오피스텔 가지고 그 난리를 떤 거야? 라며 되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낼 상황이야? 당신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 내가 지금 비단 오피스텔만 가지고 이러는 줄 알아? 라고 크게 소리를 치니 아내는 움찔하면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저는 거기서 더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상간남부터 시작해서 생활비도 뒤로 빼돌렸더라? 그것도 1년 동안 4억씩이나? 1년에 4억을 빼돌린 것도 놀라울 지경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 당신은 양심이란 게 있어? 날 사랑하긴 했니? 그동안 내 앞에서 했던 행동들과 보여줬던 모습들은 모두 연기였던 거야?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아내는 아 소리 좀 그만 질러. 귀 따가워 죽겠네. 그래 뭐 그렇다면 어쩔 건데? 다 됐고 그냥 이혼하자. 당신도 이런 나랑 그만 살고 싶을 거 아니야. 이혼해. 그럼 이혼하자고. 그런데 당신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알지? 어차피 부부 사이에 재산죄 이런 건 처벌도 안 되거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서류에 사인하고 나한테 보내. 그럼 나도 사인할게. 이제 됐니?
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저희 집을 나간 상간남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분통이 터져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고 화가 났어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렇게 끝내야만 한다는 상상만 해도 우라가 치밀었죠.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내의 말씀이 맞아요. 친족 상도례는 부부 사이에 적용되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실혼이라고 봐야 해서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제가 혼인신고를 일찍 해서 정말 법적인 혼인관계였다면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어서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친족 상도례에 해당되지 않았고 저는 형사와 민사 둘 다 고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아내는 자신의 통장에 빼돌린 금액 4억과 상간남에게 갖다 바친 2억의 돈을 합쳐 총 6억의 재산을 제게서 갈취했더군요. 그때쯤 되니 저는 아내를 처벌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고소를 당하고 난 뒤에야 눈물로 제게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몰랐다는 둥,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는 둥,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정말 잘하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저는 아내의 이중적인 태도에 정말 환멸이 났고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기에 비록 사실혼 관계였지만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했고 또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상간남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고 딱 잡아댔지만 블랙박스 녹취록에 담겨 있었던 대화를 증거로 상간남의 주장은 묵살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국 제게 빼돌린 재산 6억 전액을 배상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죠.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간남 또한 제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옥 같은 싸움은 제가 승리를 하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상간남에게 받은 위자료는 제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제가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냐고 하시며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잘못한 사람 따로 있고 사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무슨 꼴인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사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벌써 2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직 제 배우자가 없습니다. 제가 여자에게 너무 커다란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도 따로 들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녀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신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겪어서 더욱 크게 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저도 과거의 상처를 훌훌 털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듣고 싶은 마음이네요. 제가 다음엔 정말 제 짝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빌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는 슬아의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첫째인 딸은 졸업을 해서 취업에 성공했고 아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0년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과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보통이 아니셔서 기상천외하게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어떻고요. 하도 보수적이시고 가부장적이셔 찍소리도 못 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득바득 돈을 아끼고 아껴 겨우겨우 분가를 했죠. 그것도 잠시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셔서 다시 합가해야 했지만요. 시아버지를 제가 8년 동안 수발을 들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니 시어머니가 아프시더라고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시니 시어머니가 병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수발도 들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가슴에 피멍이 수백 갠 들었어요. 괴로운 날의 연속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저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안도의 한숨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도 몸이 아프셔서 모시는 와중에도 제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셔서 그때는 참지 못하고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시집살이가 오죽 심했으면 제 아이들도 자기 할머니를 싫어합니다. 제 남편은 또 외동이라서 어찌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지 마음고생 몸고생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조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조론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 예능 이런 곳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조론은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래요. 이혼을 하는 건 아닌데 서로 따로 사는 거죠. 남편은 저에게 조론을 제의했습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오는 기계냐며 이제 자기가 번 돈 자기 혼자 쓸 것이라며 딸도 취업하고 아들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셋 다 자기 집에서 나가랍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샀으니 나가래요. 저보고 나가서 제발 돈이라도 한번 벌어서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저 있잖아요. 진짜 고생했어요. 독불장군 같은 시아버지 밑에서 온갖 모욕을 들어가며 병수발을 8년을 했고 그 뒤로 시어머니 병수발을 또 5년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엔 우리 둘째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둘째에게 미친 듯이 매달려서 살았어요. 아들 낳고 나서도 남편에게 육아 한번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까봐요. 밖에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결혼 생활 30년 중 절반을 넘는 세월을 누군가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눈 딱 감고 도망쳐버릴까 하다가도 아이들이 눈에 밟혔어요. 둘째에게만 관심이 집중돼서 서운해하면서도 자기 엄마가 최고라는 딸아이의 얼굴과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세상 최고로 사랑한다는 아들의 얼굴, 그거 하나 보고 30년을 견뎌왔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더 이상 젖먹이 시절이 아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마치 귀신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뼈가 다 삭아가며 어르고 달래던 시절이 끝나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수발 들어야 할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끝났어요. 이제 숨 좀 쉬어볼 만한데 집에서 나가랍니다. 저는요, 남편에게 네가 수발 한번 들어봐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돈 벌어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뭘 해보라고 말을 할 게 없어요. 저는 결혼생활 30년 동안 먹고 논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마음 편하게 집안일이며 육아며 신경 안 쓰고 돈만 묵묵히 벌 수 있는 남편이 부러웠는데 조론은 그냥 별거와 다름없더군요. 울고불고 해도 남편은 여전히 조론하자고 내세웠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직 취직하지 않아 집에 그대로 남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얻었어요. 멍청하게도 30년 동안 제 앞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증금도 딸이 모은 돈으로 해결해야 했죠. 거실 하나에 방이 2개 딸린 곳으로 말이죠. 몇 달 나가 살아보면 저는 남편이 제 존재의 소중함을 깨우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와서 독립한 지 3달 정도가 되었죠. 시간이 지나니까 딸과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식당 알바를 하면서 용돈도 벌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딸이 제가 사는 곳으로 불쑥 찾아왔어요. 그것도 오밤중에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더니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엉엉 우는 겁니다. 어렸을 땐 많이 아팠지만 클수록 많이 건강해져서 씩씩해졌던 아들이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제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는 아이라 저는 너무 놀랐어요. 딸아이도 놀래서
울지만 말고 말을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일단 딸이 아들을 달래보겠다고 애를 밖으로 끌고 나갔고 저보고는 내일 말을 할 테니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었죠. 잘한다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나요? 아들과 딸은 새벽이 늦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딸은 출근하는 날인데도 안 들어오더군요. 아침이 되어서 돌아온 둘을 보고 저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집을 나가고 어쩜 아무런 연락도 받질 않아? 라며 발을 동동 굴렸더니 딸이 엄마,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얘 재우고 저도 오늘 회사 병가냈거든요. 저녁에 얘기해요. 라더라고요. 평소에도 항상 어른스러운 제 딸은 차분하게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알겠다고 했죠. 밥을 차려도 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더군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정말 비장할 정도였죠. 제 예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저보다 아이들이 먼저 눈치를 챘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제 딸은 원래 부당하고 생각하면 무서운 자기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던 아이였는데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에 저를 끌고 나온 것이 이상하긴 했죠. 딸은 원래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상태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어서 제게 말을 못 해왔다고 합니다. 사실 물증이 있었어도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돼서 말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아들은 자기가 이어 말하며 그 물증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딸이 저와 함께 집을 나가기 바로 전날에 딸이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아빠 감시 잘해?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감시하다가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누나 집으로 튀어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아들은 누나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아빠한테도 생각을 바꿔보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대요. 그렇게 딸과 제가 집을 떠난 후 제 남편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지혁아, 남자 둘이서 살림을 살려고 해보니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가사도우미 하나 고용했어.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대하도록 해. 라고 했대요. 처음엔 제 아들도 가사도우미에게 깍듯이 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큰 방에서 나오더랍니다. 제 남편 혼자 지내는 방에 자꾸 들락날락거리니까 아들은 너무 의심이 들었나 봐요. 하루는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아들이 일어나서 방 밖으로 갔는데 큰 방에서 남편과 가사도우미가 나누는 말소리가 들렸대요. 아들은 갸우뚱해서 가까이 다가가 엿들었는데 남편과 가사도우미의 호칭이 여보, 자기, 뭐 이딴 것들이더랍니다. 그걸 아들이 딸에게 말을 하며 누나가 감시하라고 했던 말이 이런 일 때문이었어? 라고 물었고 딸은 진정하라고 아들을 다독인 후 증거물을 잡아오라고 했대요. 그렇게 저는 아무 사실도 모르고 지낼 동안 제 아이들은 저를 위해 고군분투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딸과 아들은 계획적으로 남편의 외도 근거를 착실히 모아왔습니다.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 도우미와 주고받은 더러운 대화들을 백업했고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들을 틈틈이 옮겨 담아왔죠. 아들이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왔던 날은 아들이 결국 남편의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목격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달리 남편의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빼내와 백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더랍니다. 슬금슬금 차로 가까이 다가갔더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딸은 아들에게 그날 자초지종을 듣고 바로 남편 차에 블랙박스를 빼내와 파일을 백업시켰던 것이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 차 키는 어디서 난 거니? 라고 물었어요. 딸은 그냥 아빠가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날 슬쩍 가져와서 바로 열쇠집에 가서 복사했어. 그리고 지혁이한테 쥐어주고 돌려놨어. 라고 했죠. 저는 그 증거들을 가져오라고 말을 한 후 아이들을 방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메신저 내용들과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대화 등등을 전부 두 눈을 똑바로 뜬 채로 바라봤어요.
대화를 요약해보니 제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관계더군요. 이제 좀 있으면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게도 10년의 세월 동안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시름시름 앓게 되었어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딸과 아들은 열이 올라 누워서 끙끙거리는 제 손을 잡으며 자기들은 괜찮으니 엄마를 위해 제발 이혼을 하랍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들에게 남편의 외도가 들킬 수 있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미안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고 울면서 말을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참 뭐라 설명해야 할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사실 저만 아는 사실이었으면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제 보물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미 아이들에게 먼저 들킨 이상 남편을 용서해 줄 순 없었죠. 제 자식들이 대체 무슨 심정으로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겠습니까? 저는 독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며칠 뒤 몸을 추스른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저는 소장을 작성했어요. 그 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밖에서 잠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당신 혹시 바람 펴? 라고 물었어요. 다짜고짜 사람 앉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남편은 딱 잡아떼더군요. 저는 나 다 알고 왔어. 솔직히 말해. 진짜 바람 안 펴? 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여전히 이 사람이 잘못 먹었나? 당신 정신 나갔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오히려 자기 머리 옆에 손가락을 돌리며 저에게 미쳤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오는 길이야. 아마 며칠 뒤에 당신 앞으로 소장이 하나 도착할 거야. 우리 이혼해. 라고 하자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맨날 첫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육아에 집안일에 시댁을 모시는 것까지 다 해주니까 내가 만만했니? 내가 우스웠어? 짐승도 은혜는 안다는 말이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날 두고 바람을 펴? 결혼하자는 것도 결국 집안으로 그 가사도우미 들이기 위해서 만든 핑곗거리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죠. 남편은 두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사람을 바보로 봐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 10년 가까이 만난 네 애인이랑은 나랑 이혼하고 난 뒤에 결혼할 거니? 네가 사람이야? 당신이 사람이냐고! 라고 소리치며 제 앞에 놓여있던 제 커피를 들어 남편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전 그걸로도 모자라 남편 몫의 음료도 남편 얼굴에 부었어요. 그리고 음료를 받치고 있던 쟁반을 들어 남편에게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어버버하다 저한테 맞기 시작하자 정신을 차렸는지 제 두 손목을 잡으며 저를 제압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힘에 부쳤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가방을 챙기고 일어나 마지막으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이혼하고 나서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당신 외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 네 자식들이야. 알아? 네가 염치가 있고 쪽팔린 거 알고 있으면 내 앞에도 자식들 앞에도 나타나지 마. 라고 쏘아붙이고 저는 휙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탑이 와르르 무너지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다가도 슬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다가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을 30년 유지해왔고 제가 아이들의 육아와 가사를 전단해온 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합쳐 총 10년이 넘는 세월을 병수발을 들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이고 그 모든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유책 배우자가 남편인 점을 근거로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완벽히 승소했고 재산 분할 또한 제 기여도를 인정받아 5대5로 분할받을 수 있었고 거기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가사도우미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남편과 가사도우미 둘 다 오랜 세월을 속여온 점이 괘씸했는지 저와 변호사님이 생각했던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분할받은 재산과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아낸 위자료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구했어요. 딸과 아들 또한 자기 아빠가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아 애착관계도 없으니 미련 없이 저와 살기를 택했고 아빠와는 연을 끊고 없는 사람인 셈 치겠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인생이 파탄이 나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미쳤었다며 돌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미친 듯이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피하면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식당에도 찾아오고 새로 살기 시작한 집 앞으로도 찾아왔어요. 술을 먹고 전화하기 일쑤였죠. 어떤 날은 욕설을 하면서 저를 저주하다가도 어떤 날은 울면서 미안하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전화를 아예 받질 않아 버리면 수십 통씩 미친 듯이 전화를 걸 때도 많았죠. 안 만나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 세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음하고 증거를 남겼고 변호사를 찾아가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고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내일 법원에 또 갑니다. 이젠 법원이 친근할 정도네요. 10년 가까이 저를 기만할 땐 언제고 남편은 이제서야 제게 미친 듯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참 우스웠습니다. 그리고 참 씁쓸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했던 건데 제가 이 나이 먹고 이혼하게 될 줄 몰랐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번에도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셋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증거가 없어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파요.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시키는 것 같네요. 바로 저번 달에 아들도 취업에 성공했는데 엊그제 제게 하얀 봉투를 하나 쥐어주더군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돈이었어요. 아들은 엄마, 원래 돈은 봉투에 담아줘야 있어 보이잖아. 우리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으니까 아들내미 첫 월급 마음껏 쓰세요. 라며 건네주더라고요.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남편은 밉지만 이런 아이들을 낳아 기르게 해준 점 하나만은 고맙네요. 제 딸도 그런 아빠 있어봤자 하등 쓸모없다고, 그런 사람이 자기 결혼식 혼주석에 앉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덜어줍니다. 비록 이 나이 먹고 이혼을 했지만 제가 귀하다고 말해주는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저뿐이라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앞가림을 스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겐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보이네요. 저도 이젠 제 인생을 귀하게 여기려고 해요. 내일을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글솜씨가 없어 잘 적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귀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고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